우리 헌법이 정한 법관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국회다. 헌법은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책무를 다하고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성근, 이동근 두 비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친 정책 의총을 마친 후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징계가 정직 1개월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의 징계는 그러니까 이런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대상은 임성근 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차지영 교수, 임성근 판사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임성근 판사는요, 법원 내의 대표적인 엘리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판사 때부터 법원 행정처의 심의관으로 발탁이 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위 말하는 출세 코스를 달리던 분이었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될 정도였는데 같은 해에 이 지금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농단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이유가 2014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7시간 예. 그 행적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사했던 이 상계의 서울지국장 갓도 다스야에 대한 재판, 이 재판의 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개입을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갓도 지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질타를 좀 해달라, 질책을 네.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2월 달에 나왔던 1심 재판부에서 일단 무죄가 됐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무죄다. 그러나 이 1심 재판부가 지금 이 재판권에 대한 독립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되느냐면 임 부장판사가 이 재임용 기간이, 그러니까 판사 임용되면 시기가. 10년이 있는데 이 지난해 자신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지금 법원의 징계나 이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버리면 본인이 그 변호사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형사상으로 지금 항소심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명예퇴직에 따른 여러 가지 고위법관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이 헌법을 위배한 현직 판사가 이런 혜택을 누려도 되느냐? 이것은 뭔가 불공정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1심 재판부가 규정했던 이 독립재판을 침해한 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이걸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신경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이제 곧 그만둔다고 하는데 탄핵을 해서 법관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에 그만두는 것이 확정이 된 거죠. 그 대목 때문에 아마 이탄희 의원이 서둘렀고 지금 당을 설득을 하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111명이죠, 오늘까지. 111명의 그 여권에 하여튼 가까운 의원들을 설득을 한 건데 실효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가령 다음 주에 지금 임시국회에서 이게 발의하고 나면 발의를 아마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예. 내일이 안 되나요? 월요일 날 하겠죠. 월요일 날 예. 하게 되면 72시간 안에 투표를 하게 되니까 다음 주쯤에서 국회는 결론이 나겠죠. 근데 111명인데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200명이 아니고 절반이면 되죠. 제적의원의 네, 과반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죠. 예. 아니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3분의 2는 헌법재판소죠. 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뭐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월 말이면은 사표를 내고 끝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심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심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를 해버리냐라는 또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될 거라서 실익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를 의결했다, 표결을 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의미는 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하지만 사실 통과가 되면 처음이죠. 그렇죠. 대법관이 아닌 판사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처음이라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서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 전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적은 있었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이 되겠죠. 지금 보면 12대 국회 때 유태영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부결됐고 신영철 대법관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탄핵안 발의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 수적 분포로 봤을 때 제적의원 과반수면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탄핵 발의하고 통과될 가능성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라고 봐야죠. 명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를 해요. 근데 헌법에서 탄핵 조항을 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고 예를 들면 정무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판사, 검사 이래요. 근데 이 지금 임판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형사소추가 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라도 소위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에는 제7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관에 대해서는 106조에 별도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것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에서 2번에 걸쳐 가지고 신분 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헌재에 갔을 때 9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서 탄핵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권 제한을 한다고 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대한변호사에서 만약에 지금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개업을 또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과 연동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대한 저로 다른 판결이 나왔어요. 정경심 4년 선고 받았어요. 또 최근에 또 뭐 원전 문제에 대해서 영장 발부 나왔죠. 최강욱 의원 실형 선고 나왔죠. 이런 뭔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탄핵. 여야 의원들의 생각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희생해내라. 이 뜻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법률이 위반되는 이 판결을 하고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고, 판사를 길들인다는 거는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년 전 걸 지금 무죄 받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는 이걸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차정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 지금 그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부분은 필요 조건은 충분히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심 재판부가 이 헌법에 반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상 무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수긍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같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자기 식구 감싸기 듯한 태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이 사법부의 그런 자기 식구 챙기기와 관련돼서 유명한 이 지금 하나의 시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예.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아주 신성한 가족이죠. 자기들끼리 특권끼리 법조계에 근무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봐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꼬집어서 지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김두식 교수가 2009년도에 쓴 책인데요. 그 책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이 화제를 불러일으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그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봐주는 이러한 문화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1심 물론 항소심이 뭐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 본인이 고위법관으로서 누렸던 그런 특권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일단 그러니까 정치적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 조건은 충분히 됐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 조건은 갖춰졌느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이 민주당 입장이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어요. 지도부 입장이 이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그런데 어제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최강욱 열린우리당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1심이 유죄를 판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쪽에서 이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국회의 법원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정치적 겁박 뭐 또 사부 길들이기처럼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구분화하는 그러한 그 장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 조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최근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입당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의 오보입니다. 단순하게 오해를 한다라면 3자 구도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3자 구도가 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라는 것이 최악의 오해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입당을 희망하시는 배경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예, 입당설이 나왔을 때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도 부인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뭐 상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들어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매체들이 입당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입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뭐 저거야 뭐 그 취재한 기자들만이 어떤 근거로 해서 썼는지 알 텐데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뭐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도 별로 그런 문제가 실제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차이는 지금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가 3자 경선을 하자. 뭐 그게 단일화의 방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뭐 3자 대표든 뭐 3자 경선이든 뭐 2자 경선이든 간에 단일화든 간에 예를 들면 소위 경쟁력 중심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경쟁력 중심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의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마다할 이유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일화가 되기는 되는데 예. 문제는 왜 자꾸만 저 문제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은 후보들이 전면에 부각이 돼야 되는데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전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단일화 이슈 말고는 별로 지금 이슈를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기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안철수 대표나 뭐 김태섭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분들은 내가 정말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울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큰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 과거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이 서울대 당선됐을 경우에는 청계천 문제를 끌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가 갔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좀 제대로 좀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때는 이명박, 김민석 이렇게 양당의 딱 후보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일화 문제가 그야말로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계속 나오는데 아마 입당설이 나오는 배경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다 야권 후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달라.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은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도 김정인 위원장 거절하니까 아예 그러면 내가 아예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싸워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 추측 또 뭐 당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단일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철수 대표, 김정인 위원장 등등 했던 얘기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일 후보 만드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단일 후보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정말 결심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안들을 드렸으니만큼 계속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연대나 뭐 단일화는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그 방법 가지고 삿바 싸움을 하다가 유권자들이 염증을 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각자 무엇이 문제라고 진단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의원,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단일화 얘기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일화 얘기 자꾸 나오는 건 국민의힘 대주주들하고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하고의 삿바 싸움도 일정 부분 있어 보이고 여기 또 갑자기 그 사이 잠잠했던 금태섭 위원까지 끼어들어서 3자 단일화 경선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뭐 계속 1월 지금 이렇게 거의 지나가고 2월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단일화 문제가
결국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 그것이 3자 경선이건 뭐 몇 자 경선이 될지 2자 경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벤트가 될 걸로 보고요. 이것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대주주들이 내년에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긴 흐름의 싸움의 일환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신의원께서 국민의힘 대주주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최근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일주일이면 된다. 심지어는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중진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어제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의 사선 중진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내심 실제로 뭐 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좀 협상 과정에서 좀 밀고 당기는 밀당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조차도 지금 적당하지 않다. 예. 단일화는 지금 이제 1월 말 2월 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지원 교수, 지난번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단일화해야 된다. 3자 구도로 가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김종인 대표는 뭐 지난 1995년도 당시 조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3자 구도에서 승리했던 뭐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때와는 너무 지금 시대적 또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3자 필승론 그거는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조바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뭐 그 여론조사에서 아까 손흥민 축구에 비유를 했는데요. 예. 제가 야구에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이 만약에 여야의 본선을 코리안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비 경선은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에요. 그리고 그 와일드 카드 예비 경선에서 4명이 뽑히고 나서 거기서 한 명을 뽑아내는 게 준 플레이오프고 거기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코리안 시리즈로 간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힘을 덜 빼도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러니까 순수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플레이오프까지는 완전히 자기는 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준 플레이오프부터 아니면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띄우면서 상당히 뉴스의 초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냐. 오늘 홍준표 이 지금 의원이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했어요. 일종의 보면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라 미국식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로 나누자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아메리칸 리그식으로 자기들끼리 경선 한 명을 뽑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비국민의힘끼리 내셔널 리그에서 한 명을 뽑아서 맞붙어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 유불리에서 이런 복잡한 수사함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홍준표 의원이 심판 자격이 있냐 하는 거죠.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3자 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김종인 위원장 발언 동의합니까? 제1야당의 대표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진다고 한다면 그 당은 졸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확실하게 이번에 변화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이 기세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서 야권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일화가 확실하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엎치락뒤치락을 하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은 거의 50% 중반에서 60%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권자의 여망을 받아서 정말 흥행도 높이면서 보기 좋게 단일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부산 한번 가볼까요? 부산도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뜨거운 양상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출마 선언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갑자기 했어요, 어제. 이 기자회견을 놓고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내용이 이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나와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빨리 좀 통과를 시켜달라. 국민의힘이 열심히 찬성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약간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후보 경선 예비 후보인데도 한 달에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수억 원이 든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선거자금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선거 비용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또 문제 삼는 모양새인데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죠. 일단.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한 달에 좋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결국 자치단체장이 되기도 전에 후보자는 정치적 빚을 지게 되고 부산 사정을 잘 아는 차지원 교수한테 먼저 한번 좀 물어봅시다. 이현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 하려고 했던 실제 의도가 저거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어제 아침에 저 부산 지역 그 조간신문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보도를 하면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아주 주목되는 기사로 났길래 저도 과연 뭐 때문일까? 그럼 기사 내용에도 보면 뭐 중대 결심이 있을 것 같다. 그 중대 결심이 뭐냐? 아마 경선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구조상 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보이콧하든지 아니면 또 상당히 앞서가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뭔가가 한 방을 내놓을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한다고 해서 궁금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지금 국민의힘 부산 지역 예비 후보들 4명을 상대로, 6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4명 올라가는 PT,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발표회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뭔가 중대 결심을 발표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지금 가덕도 이 신공항 특별법을 안 해주면 나는 지금 완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지금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발의를 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빨리 당론으로 모아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2월 1일 날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 지역을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 관측이 아주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이걸 갖고 이 지금 배수의 진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예비 후보 단계에서 수억 원이 돈이 들어간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은 뭔가 불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자인하는 듯한 모습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측에서는 수사 의뢰 해봐라. 그렇게 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준 측면,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 나는 사퇴하겠다. 정태근 의원, 지금 이 조건부 얘기가 사퇴하겠다는 겁니까? 출마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사퇴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됩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선거를 승리를 해야 되지만 당내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산 지역에 있는 출마자들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지금 뭐 반대를 하거나 통과를 못 시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일단 뭐 정책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 규모도 다르고 여론조사하는 규모도 다르고,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정책 홍보, 뭐 여론조사 등등의 여러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조직을 가동하는 데 수억이 들어간다? 이런 선거는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선거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왜 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은 사실이 다 잘못 전달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지 말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1등 후보,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산에서의 우리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가지고 진정으로 부산이 남북권의 중심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와닿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뜬금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에도 보면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언제 기자회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보냈는데요. 기자회견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주야, 우리 부산도 싱가포르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는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어머니가 본인한테 했다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더 감동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할 멘트와 제스처가 필요, 가로 닫고. 아마 이제 이 원고를 쓴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표현하십시오라는 뜻으로 가로를 쳤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그대로 기자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건 코미디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이 시간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언주야, 우리 부산도 싱가포르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도 참 웃어야 할지. 글쎄요,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이 입당하던 시점부터 19대, 20대 의원을 쭉 같이 했고 같은 당도 했다가 뭐 이현주 의원이 하도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위치에서 봤는데요. 연극 지문까지 저렇게 나온 걸 보면 저건 보도자료에 뭔가 실수가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거나
아주 급작하게 하다가 예. 보면 저런 에러가 날 수는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날 정도의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예. 저런 실수는 참 드문 실수인데요. 하여튼 이현주 의원은 예측이나 이런 짐작이 가능하지 않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왔고 이번에도 좀 짐작이 잘 안 되네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뭐가 잘 어그러졌지 않나 이런 짐작이 듭니다. 이게 부산이 좀 그렇고요. 또 요즘에 말 실수 가지고 논란 빚은 후보들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요. 최근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특정 지역이니 뭐니 이런 발언에서 논란 빚었고 또 그 앞에는 조수진 의원이 후궁 발언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산에서요.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이 또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이낙연 대표가 좀 응원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부산 분들이 보수 언론을 많이 본다. 한심하다. 나라 걱정만 하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많이 봐서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수 언론 보시는 분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직접 말한 내용이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내 가정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부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부산 시민을 비하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에게 부산시정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 시민에게 망언과 망동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최재형 교수,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약하게 들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박재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28년 동안 사실은 지방 정권을 국민의힘당 계열이 계속적으로 집권해 왔는데 그동안에 부산 발전한 거 그동안 없었는데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3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부산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것을 제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수 언론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박재원 의원한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5년도 부산에서 떨어진 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때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농부가 밭을 탓하라.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요, 담배값, 소주값 인상 계획 발표했죠. 아주 혼났죠. 정세균 총리 부랴부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고려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복지부가 그런 내용을 발표를 안 했냐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담배값을 현재 이제 OECD 평균은 담배값 하나당 7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배값을 이제 올리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 목표인 거고요. 이제 담배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 부담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사실인 것 같네요. 예.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 안에 지금 들어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주로 건강 수명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래된 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관련 당국의 생각입니다. OECD 국가들의 대개 한 8달러, 9달러 이런 수준이니까요. 예.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때 저희들이 담배 선물이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외국 담배를 사다가 이렇게 돌렸잖아요. 예. 외국에 나갔다 오면. 그때 굉장히 비쌌고 지금도 비쌉니다. 그러나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래가지고 담뱃값을 올리고 그 당시 정부가 뭐 엄청 두드려 맞았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뭐 하여튼 없던 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잠재적으로 이 계획은 장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아무튼 뭐 좀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나온 얘기였나 보죠.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진정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산정을 하고 과감하게 그게 올려버리든지.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치 국민건강기능기금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 이 세수를 얻기 위해서 야금야금 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 담배 피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 담배값, 뭐 주세도 마찬가지인데 올릴 거면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옛날에 반대했었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건강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열 안 받게 정치 잘하면 됩니다.